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장 신성호입니다. 2024년 저희 국제학연구소 설립 20주년을 맞아서 신년 한반도 정세를 알아보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반도 주변 4강 관련한 정세 전망에 이어서 오늘은 남북관계를 살펴보려 합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연이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 그리고 올해 15일 최고인민회의 발언에서 남북이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제1의 적대국 혹은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 그리고 남북관계를 전쟁 중의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하는 등의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실제 서해에서는 연초부터 북한의 포격 사태가 발생하는 등 한반도 문제가 좀 심상치 않게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38 노스라는 미국의 유력 북한 관련 전문 매체에서는 미국 북한 전문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졌다고도 진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랜 기간 북한 문제를 연구해 오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올 한 해 북한 관련 정세 전망과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가지는 함의를 한번 같이 의논해 볼까 합니다. 오늘 모신 전문가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윤석 박사님 모셨습니다. 다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영한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오늘 또 추운 날씨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이 주요한 회의에서 말한 여러 가지 또 북한 내부에 관련 경제 문제라든지 얘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북한 내부 정세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몇 년 동안 원래는 북한 그 최고 지도자 명의로 신년사를 주로 통해서 메시지를 중요한 메시지를 내고 그걸 이제 통해서 북한의 이제 향후 전망을 가늠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지고 대신 올해처럼 작년 말에 그 노동당 전원회의 그리고 올해 초에는 최고인민회의라는 걸 통해서 이제 거기 발언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우선 먼저 이 노동당 전원회의, 인민회의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우선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장윤석 박사님? 네. 이게 당하고 이제 최고인민회의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당은 이제 북한의 국가기관을 비롯해서 모든 사회를 전체적으로 영도하는 조직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당의 결정이 사실은 가장 신중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고인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어떤 당의 결심들을 법제화하거나 특히 우리 국회와 마찬가지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심사하는 문제, 그다음에 중요 정책에 대한 결의들 또 하는 뭐 이런 정도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나오는 거하고 또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을 하는 거하고는 일단 격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고 지도자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특히 개인 독재 정권에서 뭐 전체적으로 정치적 의미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형식성의 차이가 있고 과거 보면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설을 했죠.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설은 하지 않고 노동신문하고 이제 민주조선 청년전이 공동 사설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김정일 시대 때 신년사라는 거는 조금 모호하기도 하고 그 비중에서 상당한 좀 격이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정은 들어와서 이제 연설을 많이 했죠. 하다가 2019년도 말에 이제 전원회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그때부터 이제 신년사를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관행들이 대체적으로 바뀌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당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뭐 무게감에서는 큰 차이는 없겠지만 김정은 입장에서 당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울타리로 활용하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주목할 수 있는 정도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2019년까지는 1월 1일 날 그 최고 지도자가 본인 명의로 신년사를 발표를 했었는데 2020년부터는 그 전해 12월 마지막 주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정문을 이제 신년 메시지 형식으로 발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면 2019년 2월 달에 있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거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이 되면서 실패를 했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4월 달에 김정은 집권 이후에 처음 시정연설이라는 걸 합니다. 의회에 가서 본인 육성으로 지금 상황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2019년 4월 시정연설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2020년부터는 이제 본인의 신년사가 없어지고, 이제 그 중앙위 전원회의 내용을 발표를 하는데, 뭐 북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2018년, 19년 그 한반도 상황 변화라는 게 김정은의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반도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거를 주민들한테도 자랑하고 뭐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프로파간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체제 특성상 수령은 오류가 없어야 되는 존재인데 수령의 정책적인 판단 미스로 이렇게 엎어져 버렸잖아요. 그거를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게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직접 개인 육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서 올해 이렇게 간다. 그리고 그 회의 내용 자체도 토론하고, 지도자가 뭔가를 제안하면 분과별로 토론을 하고 학습하고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해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노동당 전원회의라는 거는 이제 북한이 아무래도 공산당, 노동당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운영이 되니까 그것도 알겠는데, 그럼 최고인민회의라는 건 우리로 치면 어떤 뭐 국회라고도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두 개의 차이가 무슨 의회죠. 네. 그리고 1월 최고인민회의는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올해 예산을 승인하는 회의거든요. 그래서 그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 지도자가 시정연설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독특하게 작년 말에 세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발표한 그런 형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형식은 그렇다고 그런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특히 이번 15일에 그 시정연설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남북 관계 여러 가지 뭐 군사적인 문제들도 후반부에서는 언급이 됐지만 오히려 전반부 더 많은 분량이 국내 뭐 경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전문가분께서 보시기에 이번 시정연설의 전체적인 어떤 전체 부분에서 봤을 때 북한 국내적으로 특히 눈여겨봐야 될 메시지나 내용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각자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 박사님. 예. 예. 그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 역시 이제 경제 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해서 보는 거는 후대에 대한 굉장한 강조, 이런 것들 중에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 관련해서는 뭐 역시 먹는 문제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살림집 기존에 해오던 그 주거 환경 개선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기간 산업을 비롯한 이런 얘기들과 함께 기계공업에 대한 강조, 특히 보면 기계공업과 함께 이제 이게 군수산업이라든가 또는 산업 전반의 어떤 현대화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할 수 있고, 또 연계해서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들, 뭐 전반적으로 두루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재밌게 봐야 될 거는 지방균형 발전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시정연설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전원회의의 결과 발표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발표에서는 이 얘기가 스쳐 지나가듯 그냥 나오는 정도인데, 시정연설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또 하나 전원회의 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육성으로 이거 당 전원회의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던 거다. 앞으로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해서 추가 논의하겠다고 얘기한 게 지방균형발전 차원의 어떤 시군개조 사업인 2010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중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결심을 했던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전반적인 그런 강조점 속에서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눈에 띄고, 한편으로는 또 하나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동서해 간 대운하 건설하는 문제,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경제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일 수밖에 없는데,
이건 또 계속 추진하는 걸로 또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됐는데 어쨌거나 대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뭐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먹는 문제, 살림집 문제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지만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 지방의 어떤 낙후된 현실까지 지적하고 있는 점들이 굉장히 주목되고 특히 1년에 20개 군식 10년 동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10년이라는 어떤 중기 또는 장기 전망 자체가 나오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대남, 대미 관계를 포함해서 대외 관계까지 전반에까지 나름의 연계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지점도 있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대체로 장 박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비슷한데요. 사실은 그 전원회의 당 중앙위 전원회의 내용에서 토론하는 내용이라든가 혹은 최고인민회의 내용 자체가 대외 대남 비중이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많은 거고요. 대개는 국내 정치, 자기네 당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루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 국내 정치의 논의의 대부분을 할애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번 그 전원회의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본격화됐으니까 근데 본격화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이제 8차 당대회라는 걸 하고 5년짜리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21년, 22년, 23년을 겪어보니까 그 코로나라는 위기를 자기들이 여하히 잘 극복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승리감 혹은 자신감 이런 것들을 막 고취하고 싶어 하는 그 서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강국을 건설하겠다. 스스로를 강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핵무기를 가졌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미국하고 자기를 비교할 때는 핵을 가진 국가와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 중국하고 자기를 비교할 때는 대국과 소국 관계 이랬었는데 요즘의 표현을 보면 핵을 가진 국가와 전략 국가, 그리고 대국과 강국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핵을 가지고 났으니까 이제 자기들은 핵을 가진 전략 국가이고 절대 약국이 아닌 강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자신감이 배어 있는 건 분명히 보이지만 내부 경제와 관련돼서는 8차 당대회 시작할 때 자신들이 가졌던 고민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게 곳곳에 보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항상 북한의 문제이긴 하지만 농업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이거는 작년에 식량이 많이 생산됐다고 자랑은 했지만 여전히 농업 문제에 자신 없구나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간산업 분야에 있어서 무슨 화학공업, 기계공업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거는 정말 어찌 보면 매년 이거를 본 사람들은 지루할 만큼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거는 금방 장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업에 대한 강조인데 이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중앙이 지방에 많은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태에서 지방이 각 자력갱생해갖고 그 힘으로 경제를 살려보자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 경제가 뭔가 중앙이 지방을 막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고육지책인 것처럼 보이고요. 대표적으로는 평양종합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완공하기로 했고 최고 지도자가 관심을 가지고 올해까지 완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번 시정연설을 보면 아직도 완공이 안 됐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고요. 8차 당대에서 수치로 제공된 목표라는 거는 시멘트 몇백만 톤 생산, 건설 뭐 5만 호 이런 거였었는데 사실 국가가 전 자원을 쏟아 부어갖고 짓는데 5년 동안에 집 5만 개를 못 짓는다라는 거는 그 국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수합도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거는 중간에 원자력 발전소하고 저수력 발전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는 김일성 시대부터 가지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핵위기가 시작됐을 때 거기에서 시작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북러 관계하고 관련돼서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강조하는 것들이 우리로서는 좀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말씀을 좀 더 여쭤보면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앞으로 북한의 대외 내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국내 경제 사정일 텐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기간 일단 절대적인 봉쇄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외부 세계와 그렇게 단절이 된 상태에서 무슨 뭐 암만 내부적으로 한들 자원이 한정돼 있고 그리고 요번 저도 메시지에서 보면 말씀하셨듯이 농업 부분에서는 아직 우리가 제대로 먹거리도 인민 생활에 기본적인 걸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고 굉장히 솔직하게 오히려 최고 지도자가 그걸 인정하는 듯한 발언한 것도 되게
좀 특이한 모습이었는데 북한 경제 상황이 지금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뭐 딱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버틸만 한 건지 내지는 인민 생활은 여전히 궁핍하지만 그래도 외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무슨 러시아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숨통이 트이는 건지 추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방공업 아까 이제 말씀 저도 동의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많이 해오다가 김정 스스로 얘기합니다. 창성군 개발부터 김일성 시대부터 얘기했던 게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최 박사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번에는 그래서 김정은이 내놓은 게 당의 조직지도부. 당의 조직지도부는 사실 핵심 조직이거든요. 조직 전반을 관장하면서 이제 그 당 안에 어떻게 보면 영도와 같은 이런 위치를 차지하는 데가 조직지도부인데 조직지도부 밑에 이제 지방공업과를 지도과를 신설해가지고 당이 한번 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되긴 합니다만은 전망은 뭐 최 박사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원 부족이고 뭐 그 한계군 개조하는데도 몇 년 걸리는 판에 가능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아무튼 그런 결심을 하고 있다는 점들이 또 이제 하나 주목이 되고 김정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측면일 수 있어서 주목이 되는데 뭐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먹는 문제고 김정은 입으로 식량만 있으면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시간이 자기 편이다는 얘기까지 하긴 하는데요. 그 식량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에 마이너스 생산이 되면서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식량 정산이 일단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 농진청 추계로도 뭐 한 6% 이상 정산이 이루어진 걸로 나오니까 그런 점에서 좀 안도하는 분위기. 그게 일단 먹고 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외환 수지에 관한 것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는 아닌 것 같고 이래저래 여러 모양으로 이제 끼워 맞춰서 수지를 맞춰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게 확대 재생산이 되지 않는 경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럭저럭 버티는 상황.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경제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굉장히 많이 했지만 대부분 실패했죠. 뭐 우리 아까 최 박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으로 사회주의 책임관리제, 포전 담당제 해가지고 농업식 의욕을 고취하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 다 지금 안 나오거든요. 원산에 관광지구 만든다고 그렇게 원산 전체를 어떻게 보면 갈마반도 쪽을 완전히 밀고 시작을 해놓고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런 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재 문제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뭐 제도적인 측면에서든 실물 경제 측면에서든 어려움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을 여전히 하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이번 시정연설에 좀 더 주목을 해봤던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기관 본위주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 본위주의라는 게 기관마다 자기 몫을 먼저 챙기면서 전체가 망가지는 이런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기관 본위 단위 특수화되고 특수한 단위로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높은 부문들을 틀어지고 자기들만 먹고 사는 구조. 그 당하고 군이거든요. 이런 구조에서 자원 배분의 문제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본도 없고 뭐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임무만 떨어지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 문제는 김일성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김정은은 좀 더 표면적으로 드러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 몇 년 동안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북한이 먹고 살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스템적으로도 보면 나름의 한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 좀 같이 봐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금방 말씀하신 기관 본위주의 문제가 되게 재밌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렌트 추구행위가 증가하면 사회 전체 효율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이제 북한 탈북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른바 센 기관들은 그것 때문에 김정은한테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걸 완전히 정리를 하면 내 권력 기반이 약화되는 측면이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안 고쳐지는 문제로 남아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식량의 문제는 계속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가지고 본인들도 자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많이 생산됐지만 큰 자연재해 없이 날씨가 좋았으니까 그런 측면이 너무 큰 것이 몇 년 전에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에서 자연재해 취약 국가 11개 국가로 골랐는데 북한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날씨가 좀만 나빠도 그냥 식량량이 푹푹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데 분명히 힘든데 다만 이제 이게 90년대 말하고 다른 것은 그 사이에 사람들이 내성이 좀 생긴 데다가 지금의 어려움이 그때만큼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또 지금의 차이는, 그때는 지금 상황이 나쁜데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찌 보면 북한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뭔가 그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이 측면을 잘 활용하면 지금 나쁘지만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미래에 대한 전망 측면에서는 90년대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미국 대선도 진행 중이고, 뭐, 우리나라도 총선이 앞에 있지만, 어느 나라나 국내 정치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한 가지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근데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근본적인 북한 경제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고 그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 그냥 은근히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북한 내부 사정 속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대외적인 행태를 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